안녕하세요. 작자 미상입니다. 영화 헤어질 결심 리뷰입니다. 지난 2년 넘게 작자 미상 리뷰 채널을 열심히 운영했었지만 이제 더 이상은 생업으로 바빠서 한동안 리뷰를 못했었는데 이 영화는 도저히 정말 리뷰를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리뷰를 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꼼꼼하게 영상 편집을 할 시간은 없어서 영화를 보러 간 날 직접 찍은 비오는 날의 영상에 제 목소리만 얹은 거의 팟캐스트에 가까운 리뷰 영상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전체 줄거리를 쭉 말씀드리지 않고 몇몇 포인트 되는 장면들 중심으로 언급하겠습니다. 특히 후반부는 혹시라도 영화를 보시기 전에 이 리뷰를 보실 분들을 위해서 일부러 덜 자세하게 리뷰하겠습니다. 이 리뷰에는 스포일러가 있을 수도 있지만 비교적 매우 약한 스포일러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약한 스포일러라도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지금 시청을 멈추고 영화를 본 뒤에 이 리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박찬욱 감독님의 모든 영화 중에서 제가 꼽는 베스트는 복수는 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복수는 나의 것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박찬욱 감독님의 작품 중에서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복수는 나의 것이 날 것의 아름다움이라면 헤어질 결심은 잘 익은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 중에서 제일 쉽고 다정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영화는 극장에서 영화가 끝나면 그제서야 가슴속에서 영화가 다시 시작하는 그런 묘한 영화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영화의 전체 줄거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의심받는 중국 여자 탕웨이를 수사하던 경찰 박해일이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그 이야기의 결말이 두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끝날 리가 없겠죠. 결국 파국으로 가는 것은 누구나 예상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예상 못한 반전을 즐기기보다는 과정의 디테일을 즐기는 그런 영화라는 것입니다. 이 리뷰에서는 앞으로 배우들의 극중 이름 대신 본명을 써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인지가 더 빠를 듯 합니다. 박해일은 극심한 안구건조증입니다. 늘 메마른 눈에 인공 눈물을 넣어줘야 합니다. 메마른 눈은 메마른 그의 일상을 대변하기도 하겠죠. 또한 그는 지독한 불면증입니다. 늘 위험천만한 졸음운전을 하곤 하죠. 그는 늘 소독 티슈를 갖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남의 손에 닿은 곳을 닦습니다. 삐뚤어진 책도 삐뚤어진 방석도 바로바로 각을 잡아야만 하죠. 그는 립밤과 핸드크림과 틴 케이스 민트도 챙겨 다닙니다. 그는 주문 제작한 수많은 주머니가 달린 수트를 입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는 최연소로 경감이 된 유능한 경찰입니다. 그는 경찰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부산에서 근무 중입니다. 이런 모든 그의 성향에서 그는 자기 세계를 굳건하게 지키려는 의지와 확신이 매우 강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아내 이정현은 이포라는 도시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최연소 원자로 조종 감독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원자로 조종 감독자란 원자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관리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녀가 사는 이포는 늘 안개가 자욱한 도시입니다. 그 안개 속에는 마치 무시무시한 괴물처럼 보여지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요. 박해일이 근무지인 부산에서 아내가 있는 이포로 운전할 때 보여지는 표지판을 보면 직진하면 포항이고 그 전에 좌회전해서 이포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것으로 나오니까 이포는 아마도 월성 원자력 발전소가 그 모델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그들은 주말 부부입니다. 그녀는 부부관계도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고 여성의 폐경을 늦추는 석류의 효능과 그리고 중년 남성을 위한 자라의 효능에 대해서도 정확한 퍼센트를 말하면서 설파합니다. 박해일이 끊었던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말하자 더 늦기 전에 그 음탕한 생각을 잘라내야 돼 라고 말하면서 금연을 위해 지인에게 도라지 수액과 말린 잎을 부탁합니다. 그녀가 말한 그 음탕한 생각은 영화의 후반부에서 담배를 폈다는 것과
바람을 폈다는 것을 중의적으로 표현하는 장면과 대꾸를 이루는 일종의 복선적인 역할의 대사입니다. 그녀는 그녀 나름의 방식으로 그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어쩐지 너무 현실적이고 오로지 자신을 중심에 두고 상대를 파악하고 컨트롤하려는 그런 자세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을 책임지는 그녀로서는 가정도 그렇게 늘 치밀하게 계획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의 언행은 박해일을 점점 더 눈물은 마르고 잠은 잘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그의 아내는 현실이자 각성제인 셈입니다. 둘 사이에는 중학생 아들이 하나 있지만 멀리 학교 기숙사에 있고 수학 올림피아드 준비로 바빠서 얼굴도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어쩌면 그 아들도 엄마가 계획한 모든 치밀한 계획 속에서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와 같은 상태가 되어서 아버지 박해일처럼 불면증일지도 모르죠. 아무튼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자면 원자력 발전소를 향해 안개 자욱한 길을 불면증 때문에 졸면서 운전하는 박해일은 우리 모두가 내일 당장 어떤 재난으로 죽을지 모르는 채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달려가듯이 하루하루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고 굳게 믿는 것만이 존재의 이유를 만들고 삶을 지탱해주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믿고자 하는,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혈흔이 낭자한 사건들을 다루는 박해일이라는 활은 원자력이라는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위험한 것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아내에 의해서 활 시위가 더욱 팽팽하게 당겨져서 언제 끊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상태임에도 겉으로는 평온한 척, 모두 깔끔하게 정리된 척 사는 것이고, 그런 박해일의 이미 붕괴가 예약된 혹은 이미 붕괴된 세계에 어느 날 남편을 죽인 것으로 의심되는 여자 탕웨이가 불쑥 들어서면서 이미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박해일이라는 활 시위는 파르르 떨리면서 이 활 시위를 놓을지 아니면 끊길지언정 더 당길지 망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 속에서 박해일은 자신이 탕웨이 때문에 붕괴되었다고 말하지만 실은 그는 이미 붕괴된 세상에서 붕괴된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을 뿐인지도 모릅니다. 사건 조사를 위해 탕웨이의 남편이 추락사한 산에 오른 박해일. 그 산은 마치 거대한 남근같이 보입니다. 죽은 남자의 이름은 기도수. 좀 특이한 이름이죠. 한자로는 기이할 기자에 도읍도자, 그리고 빼어날 혹은 솟아날 숫자. 부산이든 서울이든 이포든 우리 사는 모든 것이 기이할 따름이라는 듯한 그런 이름입니다. 그는 출입국 관리국에서 일합니다. 그의 주소는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532-9번지 대동맨션 2동 402호. 이 대동맨션은 실제로 있는 아파트입니다. 1977년에 지어진 엄청 오래된 아파트이고 대략 29평에서 43평 정도의 크기이며 4억에서 5억 초반의 매매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영화 리뷰를 하면서 이 오래된 아파트의 시세까지 얘기하고 있냐고요? 왜냐하면 죽은 기도수라는 이 남자는 기도수, 그러니까 KDS라고 자신의 이름 이니셜을 모든 소지품에, 심지어 자신의 아내의 몸에도 새길 정도로 애고와 소유욕이 강했던 사람이었고, 집에 거의 LP바를 연상할 만큼의 클래식과 재즈 중심의 LP를 소장하고 있었으며, 등산 중에 120만 원이 넘는 슈어 이어폰을 끼고 말러의 교향곡 5번 4악장 아다지에토를 듣고 있었으며, 롤렉스 오이스터 퍼페추얼 데이데이트 40이라는 4천만 원이 넘는 시계를 차고 있었고, 카발란 솔리스트 올로로소 쉐리캐스트 싱글 몰트 위스키를 집에서도 등산 중에도 즐겨 마시는데, 이 위스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략 35만 원 정도 하는 고급 위스키로서 아주 어마무시하게 비싼 술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로 실속 있는 고급 취향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술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취향을 가진 사람이 20살 정도 나이 차이가 나는 아름다운 여성과 사는 집은 어디인지 그냥 속물적인 궁금증이 생겼기 때문이기도 하고, 더 중요하게는 탕이위의 첫 번째 남편인 이 남자는 물론 탕이위의 두 번째 남편의 취향이나 버릇에 박해일이 스며드는 듯한 장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남편인 기도수가 마시던 카발란 위스키를 박해일이 마시게 되고,
두 번째 남편인 이모신의 손가락을 꺾는 버릇을 박해일이 하게 되며 두 사람 다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었던 것과 같이 박해일도 영화의 후반부에는 기존에 늘 사용하던 애플워치 대신 차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그가 심정적으로는 이미 탕웨이의 연인이자 남편인 것을 보여주는 그런 디테일들이기 때문이죠. 둘은 시체 안치실에서 마침내 처음 만납니다. 그런데 초반에는 탕웨이를 보는 박해일만을 중심으로 카메라는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을 보면 알게 됩니다.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반했다는 것을. 그는 그녀가 같은 종족임을 처음부터 확신했다고 나중에 말합니다. 그는 죽은 남자의 핸드폰의 패턴 암호를 풀기 위해 탕웨이에게 말합니다. 저 패턴을 좀 알고 싶은데요. 그 패턴은 핸드폰을 열 수 있는 패턴이자 그녀를 열고 들어갈 수 있는 패턴을 중의적으로 말하는 셈입니다. 박해일은 탕웨이를 취조합니다. 이 취조실에서의 둘은 조사하고 조사받는 것이 아니라 실은 서로를 훑어보고 냄새맡고 스킨십을 하는 장면으로 느껴집니다. DNA 검출을 하면서 탕웨이는 박해일의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봅니다. 그리고 취조 중에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박해일은 탕웨이를 위해 시마스시 모둠 초밥을 시켜줍니다. 제가 취조실에 가본 적은 없지만 경찰이 취조 중에 피의자에게 주는 식사는 대부분 국밥이나 짜장면 정도가 아닌가요? 이 취조를 하면서 스시집에 모둠 초밥을 주는 경찰이라. 영화 초반에 나가서 초밥이나 사 먹자는 아내에게 박해일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에이, 초밥은 그냥 아무 초밥이나 먹기는 싫어. 나 있을 때만이라도 따뜻한 거 먹이게. 그런데 처음 보는 피의자 탕웨이에겐 최고급 스시 세트를 사줍니다. 스시는 차갑습니다. 하지만 비쌉니다. 찌개는 뜨겁습니다. 하지만 스시보단 쌉니다. 그는 매혹된 대상에게 비싼 것을 주고 일상의 상대에게 싼 것을 주었습니다. 물론 직접 끓인 찌개가 더 정성스러운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젠장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이 장면은 2부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며 고급 스시 모둠 초밥 도시락과는 달라도 너무 심하게 다른 메뉴로 관객들에게 웃음을 줍니다. 그녀와 그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치웁니다. 손발이 척척 맞는 것이 둘은 최소한 10수년 정도는 같이 산 커플 같습니다. 이렇게 만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기에 만났다면 둘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역시 모든 것은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은 이를 닦습니다. 박해일은 탕웨이에게 칫솔을 주고 치약까지 짜줍니다. 칫솔은 조던, 치약은 라크시안입니다. 역시 아무거나 고르지를 않는군요. 치실과 인공 눈물이 가지런히 있는 그의 서랍은 정말 정갈합니다. 양치를 하고 난 그녀는 목덜미나 귓볼 아래만이 아닌 죽은 남편의 폭행에 의해 손등에 난 상처, 그 상처를 덮고 있는 밴드 위에도 향수를 뿌립니다. 박해일의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관찰하던 탕웨이는 결혼 반지를 끼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다시 결혼 반지를 끼고 돌아옵니다. 상처를 덮고 있는 밴드 위에도 뿌린 향수의 향기가 결혼 반지를 더욱 도드라지고 박해일에게 주목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는 그 향기를 맡습니다. 그 순간 마치 둘은 반지를 서로 나눠 끼고 같은 호흡을 나누는 부부가 된 듯이 보입니다. 일본어에서 절친을 스미토모라고 하지요. 한자 표기로는 살 주자에 벗 우자를 씁니다. 같이 사는 친구라는 뜻이죠. 하지만 발음은 전혀 다른데 이것은 한국어에서의 숨동무란 발음에서 유래되어서 변형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만약 그렇게 보자면 같이 숨 쉬고 같이 숨을 나누고 같이 사는 어깨동무한 동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숨을 나눈 숨동무가 된 것입니다. 이 동무가 된 건 좋은데 문제는 박해일은 아내가 있다는 사실이죠. 탕웨이 남편은 마침내 죽었지만 말입니다.
이에 대해 당회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좋아하는 사람이 결혼했다고 좋아하기를 중단합니까? 박해일은 당회의를 감시하기 위해서 잠복 중에 차에서 자지만 마치 그녀 곁에서 자는 것만 같아 숙면을 취합니다. 나중엔 당회의는 불면증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박해일을 호흡을 함께 나누면서 재워줍니다. 호흡은 숨을 들이키고 내쉬는 것만이 아닙니다. 대화 중에 반박자 쉬는 것도 호흡이고 반박자 빨리 말을 하는 것도 결국 호흡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숨을 들이키고 내쉬는 호흡도 매우 디테일하게 묘사되지만 대사는 물론 편집 타이밍에 있어서도 그 반박자 멈추거나 아니면 반박자 당겨버리는 그런 호흡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영화는 너무나 섬세하게 지휘한 교향곡과 같습니다. 감독이, 아니 달리 말해서 교향곡의 지휘자가 해야 될 것이 바로 그 호흡의 조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해일을 재울 때 당회인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제 바다로 가. 물로 들어가요. 당신은 해파리예요. 눈도 코도 생각도 없어요.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아요. 아무 감정도 없어요. 오로지 물을 밀어내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밀어내요. 이 장면은 올해 아카데미상에 빛나는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드라이브 마이 카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칠성장어가 된 꿈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어쨌거나 십수년째 함께 사는 아내와는 불면, 처음 본 그녀와는 숙면, 슬픈 어긋남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주변에 많습니다. 정말 슬프게도. 탕의인은 죽은 남편이 산을 싫어해서 산에 가지 않겠다는 자신에게 산으로 가자면서 자신을 폭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죽일 만큼은 아니지만 조금은 공감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야트막한 뒷산도 아니고 그 남자가 오르는 그런 산은 말입니다. 게다가 생긴 것부터 꼿꼿하게 솟은 남성 성기의 폭력적인 위협성을 드러내는 그런 산은. 아무튼 취조실에서 박해일에게 말하는 탕웨이의 톤 앤 매너는 경찰에게 말한다기보다는 새 애인에게 옛날 애인의 악행을 말하면서 애교와 투정을 동시에 부리는 듯이 보입니다. 탕웨이를 감시하기 위해 잠복 중에 남편이 죽었는데도 너무 멀쩡한 탕웨이가 독한 여자라고 말하는 고경표의 말에 박해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슬픔이 파도처럼 덮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에 잉크가 퍼지듯이 서서히 물드는 사람도 있는 거야. 박찬욱 감독님의 올드보이에서 유지태는 이렇게 말하지요. 명심해요. 모래알이든 바위덩어리든 물에 가라앉긴 마찬가지예요. 그 올드보이의 대사를 여기에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파도처럼 덮치건 잉크처럼 퍼지건 결국 슬픔에 물드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그의 시선이 그녀에게 가 있을 때 그의 영혼도 이미 그녀의 곁에 가 있습니다. 마원경을 사이에 두고 그와 그녀가 공간을 넘어 밀착했다가 떨어지는 이 씬은 정말 아찔하게 뛰어나고 감각적입니다. 한편 부부관계 중에도 사건을 생각하는 박해일에게 이정현이 따지고 들자 박해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중국인 여자가 산에서 죽은 사건인데 말이야. 늙은 남편이 불쌍하더라고. 우리가 알다시피 진짜 팩트는 늙은 남편이 산에서 죽은 사건인데 이 젊은 중국인 여자가 불쌍하더라고 겠지요. 박해일은 아내가 민감해할 부분을 바꿔치기 한 것인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딱히 틀린 말도 아니며 실은 영화의 마지막을 암시하는 복선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가는 호미산에서 그녀는 이미 결심한 것이며 자신이 죽건 자신만 남겨지건 어쨌거나 남편은 불쌍한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 영화에는 언어 유희적이지만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드라마 전체를 꿰뚫는 촌철살인적인 대사가 많습니다. 그 말맛 때문에라도 다시 보고 또 다시 보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탕웨이를 감시하던 중에 박해일은 죽은 까마귀를 봅니다. 그녀가 먹이를 주던 까마귀입니다. 그건 자기 자신일까요? 탕웨이는 죽은 까마귀를 땅에 묻어줍니다. 그건 자기 자신일까요? 그러면서 그녀는 중국어로 말합니다. 박해일은 그것을 녹음해서 번역기로 돌리죠. 그 내용은 까마귀야, 나에게 보답을 하려거든 그 친절한 형사의 심장을 가져다 주세요 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지만 이것은 번역기의 직독직해였고 그녀가 말한 것은 심장이 아닌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박해일은 그 까마귀의 깃털을 간직합니다. 탕웨이도 그 까마귀의 깃털을 간직합니다. 탕웨이와 소통하기 위해 박해일이 혼자 공부하던 중국어 교본에도 까마귀의 깃털을 페이지 키퍼로 사용하고 있고 이포의 취조실에도 여전히 그 깃털이 있었으며 탕웨이가 사는 집에도 그 까마귀 깃털은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그녀에게 심장을, 마음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녀도 그렇습니다. 박해일은 탕웨이와 문자를 주고받을 때에도 말 마침표와 띄어쓰기를 정확하게 지킵니다. 영화 속에서 탕웨이가 박해일에게 했던 말, 즉 죽은 남편이 산 노인 돌보는 일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라는 말을 유머러스하게 인용하듯이 박해일이 탕웨이에게 보낸 문자를 예로 들자면 잠 못 자 죽어가는 형사보다 산 노인이 중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 못 자의 띄어쓰기는 흔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동하기 쉽거니와 문자를 보낼 때는 굳이 띄어쓰기를 다 지키지 않는 편이 많지요. 그런데 그는 한 음절마다 정확하게 다 띄어서 문자를 보냅니다. 심지어 말의 끝에 물음표를 붙일까 아니면 마침표를 찍을까도 한참을 고민합니다. 반면에 탕웨이는 말 마침표를 쓰지 않습니다. 물론 박해일이 아닌 다른 남편과의 문자에서는 마침표를 정확히 찍습니다. 이것 또한 둘의 성격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데 비뚤어진 방석이나 책도 똑바로 각을 잡아야만 하는 박해일의 구조적 완결성이 종교적으로까지 엄격한 세계관과는 달리 탕웨이는 자연의 순환과도 같이 끝나지 않은 영원성을 가진 세계관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마치 제가 예전에 서태지 씨의 앨범 디자인을 할 때 and가 아닌 and, END가 아닌 AND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줬던 것과 같은 그런 세계관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박해일은 END로 끝나는 and인 것이고 탕웨이는 AND로 이어지는 and인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탕웨이의 남자들은 가학적이고 권위적이며 교조적인 산으로 대변되고 그들을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소멸시키거나 흡수하는 것은 바다로 대변되는 탕웨이라는 것이며 이런 두 세계의 충돌을 영화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주인공들의 차는 단순한 차가 아닙니다. 그 캐릭터를 대변하는 중요한 요소이지요. 특히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드라이브 마이 카에서 가오쿠의 차로 나오는 빨간색 사브 900 해치백 모델이 그랬었죠. 이 영화에서 둘의 차는 둘 다 같은 종족이라는 것을 드러내듯이 영화 내내 똑같은 현대자동차의 소나타였는데 마지막엔 그녀의 차만 마세라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마세라티는 그 브랜드의 설립자 가문의 성이지만 그 어원으로 보자면 시 파워, 그러니까 바다의 힘이란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세라티 브랜드의 심볼 로고는 바다의 왕인 넵튠의 삼지창이 그려져 있죠. 이것은 차 하나로도 결국엔 바다로 가게 되는 그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사이기 때문에 달려야 하는 일이 많고 그래서 위에는 수트를 입었어도 신발은 러닝화를 신는 박해일. 영화에서 끈이 풀어진 신발끈을 다시 묶는 장면이 2번 정도 나옵니다. 한 번은 중반의 사찰 데이트 씬에서, 그리고 한 번은 마지막에 파도 속에서. 하지만 박해일은 둘 다 혼자서 신발끈을 묶습니다. 박찬욱 감독님의 박쥐에서는 상대가 신발끈을 묶어주고 신발까지 신겨주지요. 그리고
마지막도 함께합니다. 하지만 여기선 언제나 혼자입니다. 사찰신에서는 두 사람이 결코 끝까지 같이 걸어가진 못할 것을 미리 알게 하고, 파도신에서는 영원히 외롭게 헤매일 박해일이 더욱 슬퍼집니다. 파도가 몰아치는 그런 와중에도 풀린 신발끈을,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가치관을, 자신의 세계관을 다시 단단하게 묶어야만 하는 박해일은 결코 자신의 세계를 포기하지 못한 채 영원히 헤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을 신발끈을 묶는 장면 하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탁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영화의 1부인 산이 끝나고 이제 파트 2인 바다가 시작됩니다. 물론 영화에서는 부제로 그런 타이틀이 붙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기생충처럼 전반부와 후반부가 대칭적으로, 하지만 그보다는 조금 느슨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제 1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402일이 지난 겁니다. 박해일은 그 날짜까지 세고 있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감동을 위해서 상상은 되지만 확신할 수는 없도록 2부는 비교적 덜 자세하게, 가급적 은유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탕웨이의 두 번째 남편 때문에 402일 만에 재회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고편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대표적인 장면이죠.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이 대사들 앞에는 사실 괄호 열고 닫고 이런 말들이 있었겠죠. 당신을 사랑한 죄로 당신에게 끌려다니는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난 당신을 사랑해서 한 일들인데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1부에서의 취조 장면이 그들의 시작이었다면 2부에서의 취조 장면은 그들의 끝을 향합니다. 그리고 그때 영화의 제목이 대사로 나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박해일은 묻습니다. 아니, 왜 그런 남자랑 결혼했습니까? 탕웨이는 대답하는데 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대사인 이 부분은 일부러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단지 그 순간 저는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해일은 자신이 탕웨이 때문에 붕괴했다고 말했지만 진짜 이미 붕괴한 것은 그녀였습니다. 이제 그녀가 완전히 붕괴하여 소멸되고 나면 그제서야 박해일의 차례인 것이지요. 저는 아직도 박해일에게 붕괴 이전으로 돌아가란 탕웨이의 말 뒤에 그들의 입맞춤과 헤드마운트 라이트에 비춰져서 창백하게 그녀를 보던 박해일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눈은 마치 이안 감독의 새끼에서 탕웨이를 떠나보낸 뒤에 그녀의 침대에 앉아있던 양주위의 그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폭력적이었던 남자는 성기처럼 솟은 산에서 떨어져서 죽고, 여자가 마치 산처럼 쌓아올렸던 모래는 붕괴하여 바닷물에 스며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남자는 여자를 찾기 위해 영원히 헤매이게 됩니다. 이것은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신화적인 이미지입니다. 산은 무너지고 모든 것은 결국 바다로 스며든다. 인간이 만든 어설픈 모든 시스템은 결국 무너져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박해일이 부서지는 파도 속에서 하염없이 탕웨이를 부르는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아마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무간지옥에 빠진 셈일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하염없이 그녀를 목 놓아 부르며 사랑이 만든 감옥 안에서 안구건조증으로 메마른 눈을 애써 감아보아도 오로지 그녀만 눈앞에 보이는 영원한 불면의 밤을 그는 목류병자처럼 헤매이면서 돌아다닐 것입니다. 그것은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그녀의 손바닥에 그가 오버랩되어 보이는 컷에서 마치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 위를 헤매이는 듯이 느껴지는 이미지로 확연하게 보여줍니다. 날 사랑한다고 말한 순간 당신의 사랑이 끝났고, 당신의 사랑이 끝나는 순간 내 사랑이 시작되었죠. 붕괴 이전으로 돌아가요. 나는 혜준 씨의 미결 사건이 되고 싶어서 이포에 갔나 봐요.
벽에 내 사진 붙여놓고 잠도 못 자고 오로지 내 생각만 해요. 이제 리뷰를 끝내야겠습니다. 이 영화에는 말로의 교향곡 5번 사악장 아다지에토가 계속 흐릅니다. 박해일과 탕웨이의 사랑이 너무 가슴 아픈 이유 중에 하나는 말로가 사랑했던 알마에게 바친 일종의 세레나데인 이 곡 때문이기도 합니다. 말로의 인생은 가족들의 죽음과 아내의 외도 등 상처로 가득했지요. 그리고 이 영화의 주제곡은 정훈이 씨의 전설적인 곡인 안개라는 곡입니다. 영화의 엔드 크레딧에서는 정훈이 씨와 송창식 씨가 함께 부르는 안개가 나옵니다. 정말 가슴이 저며오는 목소리입니다. 뭐가 그리 바쁘신지 모르겠지만 불과 5분 남짓인데 영화의 마지막에 제발 그 노래를 끝까지 듣고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영화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영화가 끝나는 그 순간 그 사랑은 오히려 시작되었습니다. 이 영화를 영화관에서 보지 않는 것은 붕괴입니다. 부디 이 영화를 추앙하세요. 오랜만에 그리고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작자 미상이었습니다.